1911년 발생한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자 분열한 중국 대륙을 다시 통일하기 위해서 국민당의 장제스와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쫓기는 신세였던 마오쩌둥이 결국 장제스를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하였는데요. 진시황, 유방, 주원장, 누르하치 등 기존의 전제국가를 무너뜨린 호걸들이 자신들이 무너뜨린 체제와 똑같은 아시아적 전제국가를 만들어냈다면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공화국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허울뿐일지라도 2000년간 이어져온 전제국가가 공화국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20세기 전반 중국의 역사를 혁명의 역사로 볼 수 있을 텐데요. 통일 후 중국 공산당이 지배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전의 청나라나 군벌 정권 또는 장제스 정부보다 나은 사회였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은 점, 일당 독재체제로 사상과 이념의 다양성을 봉쇄한 점, 입법, 행정, 사법권을 독차지하고 권력자의 임기를 제한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마오쩌둥이 가고자 했던 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내전에서 이기는 것과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는데 마오쩌둥은 그 일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권한을 넘기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대약진 운동의 실패 등 수천만의 인민이 죽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경제 분야에서는 점차 시장경제 요소를 확대하면서 현대의 중국인은 더 이상 사회주의 이념이 지배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충돌의 문제는 저스티스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원과 역사는 생략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책이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5월 시온주의 지도자들은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랍 세계는 이를 전쟁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렇게 벌어진 제1차 중동전쟁에서 아랍이 패한 결과 팔레스타인의 아랍인 70만 명이 집과 땅, 생업을 잃고 주변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랍인들에게 미국을 향한 불신과 증오가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운 유대인은 역사 이래 계속해서 혹독한 차별과 박해를 받아왔고 얼마 전에는 홀로코스트라는 비극도 경험했기 때문에 유대민족이 국가를 세우고 안전한 삶을 살려 한 동기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미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을 권리로 이어질 수는 없지요.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은 아랍 세계에 호소하고 설득하며 협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원주민을 내쫓았습니다. 그런 침략적 민족주의는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학살한 유럽 기독교의 행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팔레스타인의 평화 공존을 원한다면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들이 팔레스타인 민중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사과하며 그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풀어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 베트남의 역사는 호찌민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베트남 챕터에서는 민족 영웅 호찌민의 활약에 주목합니다. 호찌민은 1890년 시골에서 식민지 하급관리 세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원래는 초등학교 교사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논의하는 1919년부터는 베트남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였는데요. 그는 프랑스 공산당을 비롯하여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은 물론 국민당 장제스의 지원을 구하고 미국 첩보기관과도 협력할 정도로 이념을 뛰어넘어 베트남의 해방을 위하여 다각도로 힘썼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전하자 연합국이 들어오기 전인 1945년 9월 2일 베트남 민주공화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죠. 그리고 그는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승인한 모든 조약을 파기하며 프랑스의 모든 특권을 폐지한다며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직접 작성한 독립선언서에는 공산주의나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같은 말은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평등권, 행복추구권과 프랑스 대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등장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볼 때 호찌민은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민족주의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베트남 공산당도 러시아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과는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공산당은 공화국을 수립한 직후 공산당의 주도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정파를 일시적으로 억누른 적은 있지만 그때에도 심각한 정파 투쟁을 벌이지는 않았고 스탈린의 대숙청이나 문화대혁명과 같은 야만 행위도 없었습니다. 국가의 사회주의 정책이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도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모자를 처벌하지 않았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단단하게 정책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베트남의 호찌민, 러시아의 레닌,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은 모두 기존 사회의 문제점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바꾸려 했고 그것을 실제로 이뤄낸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 명이 그 일을 해내는 과정은 공산주의라는 것만 같을 뿐 그 속은 모두 다르다 하겠습니다. 멜컴 X는 1925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목사 얼 리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20살이 된 1946년 절도 혐의로 10년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1952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X라는 성을 쓰는 이슬람 성직자로 변신한 흑인 민권운동가이지요. 그가 백인 노예 소유주가 지어준 리틀이라는 성을 버리고 미지수 X를 성으로 한 이유는 뿌리를 확인할 수 없는 노예의 후손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름의 뜻만 봐도 그가 당시 주류 미국 사회에 반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던 20세기 초반 미국은 짐크로법의 시대였습니다. 짐크로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할 수 있다는 인종차별적 법률을 말합니다. 그런데 1955년 남부 엘레베마 몽고메리시에서 시작된 이른바 몽고메리 보이콧의 결과 연방 대법원이 흑백 분리 규정을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드디어 흑인 민권운동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흑인 민권운동의 주역은 인종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한 공으로 1964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반면 멜컴 X는 킹 목사를 비롯한 이런 방식의 흑인 민권운동 자체가 기존의 미국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 기독교 백인 문화를 받아들인 결과이며 그 운동들은 흑인 부르주아들에게만 도움이 될 뿐 빈민층 흑인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지요. 그의 눈에 기존의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들은 백인화한 흑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킹 목사의 이른바 통합의 정치와 다르게 이슬람을 선택하여 기독교의 백인과 철저히 분리할 것을 주장한 것이지요. 흑인이 백인에 종속되어 있는 한 완벽한 평등은 있을 수 없고 백인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흑인의 생활을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대안으로 미국 내부에서 흑인 공동체 형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킹 목사는 연방의회의 민권법 제정을 끌어냄으로써 흑인의 참정권을 실현하고 백인의 양심을 깨웠으며 기독교를 내부에서 비판하여 백인 교회의 인종주의를 걷어내는 등 지도자로서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멜컴은 비록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지는 못했지만 흑인의 정체성을 깨우쳐 흑인의 자주적 사고방식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남긴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작가는 20세기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을 볼셰비키 혁명으로 꼽았고 가장 큰 기술적 사건은 핵무기의 개발로 꼽았습니다. 전자는 이미 끝난 역사이지만 후자는 21세기에도 계속되는 문제인데요. 핵무기 챕터에서는 핵폭탄이 발명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였고 그렇게 발명된 핵폭탄이 루즈벨트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소련 역시 1949년 핵폭발 실험에 성공하면서 미소 양국은 이후 40년 동안 폭발력이 더 큰 핵폭탄을 개발하고 그것을 적진으로 실어보낼 미사일을 만드는 데 돈을 쏟아부었는데 다행히 양국 간의 위기는 있었지만 전쟁이 발생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 시기를 냉전시대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정부는 사회주의 세계 전체의 이익이 개별 사회주의 국가의 이익에 우선한다면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내정에 간섭해 왔는데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에 선출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지도자들을 만나 브레즈네프 독트린으로 알려진 소련 패권주의를 포기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었지요. 소련이 패권을 내려놓자 역사회주의 혁명의 파도가 동유럽을 덮쳤습니다. 폴란드가 그 선두에 섰는데 고르바초프가 실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폴란드는 선거에서 공산당을 참패시켰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폴란드 공산당이 그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어서 헝가리, 체코 등에서도 체제 전환이 일어나면서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동독도 예외가 아니었고 1989년 11월 9일 동독 공산당이 자국민의 서독 이주를 사실상 허용하는 외국 여행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 3월 동독 총선에서 신속한 통일을 약속한 헬무트 콜 총리의 기독민주당이 점진적 통일을 주장한 사회민주당을 누르고 큰 승리를 거둔 후 그해 10월 독일은 통일되어 독일 연방공화국이 탄생하였죠. 마지막으로 소련은 1990년 헌법의 공산당 권력 독점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볼셰비키가 만든 국가 권력 구조를 허물었는데 공산당의 실권은 서기장인 고르바초프의 권력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이때 보리스 옐친이 러시아가 소련의 족쇄를 풀면 금방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될 것이라 주장하면서 러시아 공화국 대부분의 선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방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줄이고 러시아 공화국의 법률이 연방 법률에 우선한다고 선언하였죠. 고르바초프는 미 합중국처럼 강력한 연방 정부를 유지하면서 경제 개혁과 민주화를 이루고 싶었지만 옐친은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대세가 옐친에게 기울었고 고르바초프는 공산당 서기장을 사임하였으며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독립을 선포하면서 소련은 해체되었습니다. 20세기에는 제국이 사라졌습니다. 청과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에 무너졌고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전쟁으로 사라졌죠. 제국을 참칭했던 독일과 일본은 패전의 축복을 받아 민주공화국이 되었고 사회주의 소련 역시 20세기에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그 대신 현재 21세기는 제국의 자리를 국민국가가 대신하고 있죠. 그런데 국민국가라는 말은 구별을 바탕에 깔고 있는 개념입니다. 영토, 헌법, 국어, 국적 등 그 기준이 무엇이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구별하는 개념이죠.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이 국민국가 상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만 하더라도 몇 나라가 잘 대처한다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팬데믹을 완벽히 해결하기도 전에 전 지구적으로 다가올 기후 문제는 국민국가의 시스템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핵무기도 마찬가지이지요.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문명이 생긴 이래 수천 년 동안 호모사피엔스가 생물학적 진화를 이뤘다는 증거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본능의 지배를 받고 그중 가장 큰 본능이 부족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 제국이 부활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21세기형 제국은 강압적으로 만들어진 제국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제국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호모사피엔스는 확실히 진화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